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젠슨왕, 정의선, 이재용 이렇게 3명에서 깐부치킨에서 이렇게 깐부 맺었잖아요. 그 깐부를 맺었던 결실이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협력 정도의 기사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심지어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조만간 출시되는 제네시스? 현대 그랜저? 산타페에 들어가려나? 도대체 어떤 자동차에 어떤 자율주행이 탑재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대차에서 낸 보도자료를 좀 보면 현대차가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한다 라고 했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SDV를 하겠다고 했지만 뭔가 그렇다 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근데 현대기아가 지금 개발 중이고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걸 엔비디아랑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좀 더 보면요,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도입해서 자율주행 레벨 2에서 레벨 4까지 확장 가능한 통합 아키텍처를 새롭게 구축한다 라고 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주행 보조 시스템은 레벨 2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레벨 3로 올라가게 되려면 엔드 투 엔드 이런 것도 당연히 돼야겠지만 여기에다 더해서 운전자의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도 운전이 자율주행으로 가능해야 되는 단계예요. 여기서 레벨 4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운전석에 사람이 굳이 타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동차가 모든 상황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것까지 올라가야 레벨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레벨보다도 이 앞에 있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컴퓨팅 성능, 소프트웨어, 센서 세트, 요게 모두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완본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드래곤볼처럼 여기저기 부품을 사다가 모아서 직접 조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부품을 직접 구입 후에 모아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부품은 A사에서, 저 부품은 B사에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를 직접 완본체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까지도요.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방법을 해볼까? 저 방법을 해볼까? 하드웨어는 이걸로 갖다 쓰고 소프트웨어는 저걸로 갖다 쓰자, 이런 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자동차 회사가 직접 이 자율주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사다가 끼워 넣으면 알아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 비용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은 자율주행을 위해 어떠한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하이페리온 버전 8이 있고 10이 있어요. 8부터 보면 컴퓨팅 성능의 올인 칩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요거는 구성에 따라서 최고 508탑스를 지원한다고 해요. 탑스라는 단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테라 오퍼레이션스 퍼 세컨드인데 1초에 1조 번 정도의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카메라나 아니면 레이더, 라이다 센서들을 통해서 들어온 결과물들을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int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8비트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센서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비트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는 이유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반응 속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장애물을 회피한다거나 할 때에는 얼마나 주변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회피 경로를 설정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팅 성능을 갖춘 건데, 가장 스탠다드 지표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하드웨어 4의 컴퓨팅 성능이 대략 한 300에서 500탑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8 정도만 돼도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센서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 12개, 레이더 9개, 라이다 1개, 초음파 센서 12개, 내부 카메라 3개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센서들을 사용하는 거에서 자율주행이 정말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비전 센서만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내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레이더, 라이다 등 이 전부 퓨전 센싱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엔비디아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은 라이다 센서나 레이더 센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에 쓰기 안 좋다, 라이다는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가격이 미친 듯이 비쌌습니다. 웨이모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가
하나 정도에 몇 천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능이 정말 별로였어요. 라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빛을 분석한 후에 이미지화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몇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예전에는 성능이 정말 별로였는데 뭐 구글 웨이모나 중국이나 뭐 이런 라이다를 개량하고 신형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이 채널 수도 높아지고 정밀도도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기 사진을 보면 예전에 128채널을 사용하는 라이다는 사물을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구분을 못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인간의 시야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물과 자동차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카메라, 레이더 등 이 다양한 센서를 퓨전시키면 정밀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거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 각각의 센서로 받아들이는 막대한 양의 정보가 있을 거고 이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라는 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 딜레이가 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두뇌인 칩 성능과 퓨전 센싱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모두 받쳐줘야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 이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차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SDV가 이걸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에서 출시된 자동차를 보면 OTA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무조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가 됐었냐라고 하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레거시 자동차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고 나서 그 차량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테슬라가 가장 먼저 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3로 출시가 돼서 자율주행이 아예 안 됐던 차량이 FSD V12가 되고 얼마 뒤면은 V14 라이트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서 자율주행을 감독형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가능한 건 하드웨어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이런 하드웨어 성능을 넣어놓고 추후 수정을 통해서 완성형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하이페리온 10 등급까지 가게 되면 최대 2000 탑스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토르칩이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에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들이 추가돼서 레벨 4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이페리온 8을 탑재한 차량들이 니오, 비아디 뭐 이런 곳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대차는 자사에서 자율주행을 위해 42-나 모셔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곳들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가 않았고 결국 엔비디아와 손잡고 엔비디아 칩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SDV가 가능한 최초의 작품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죠. 아무리 하드웨어가 날고 길어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RTX 5090 박아놓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알파마요라는 걸 공개를 했었죠. 심지어 이걸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이걸 각자만의 방식으로 튜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알파마요는 아직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 엔비디아 칩을 탑재하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이벤트를 경험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나도 핸들을 빠르게 틀고 회피 기동을 했어. 이런 이벤트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AI가 이걸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회피할 수 있었을까 등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I가 두는 바둑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흑돌을 두고 난 후에 백돌이 어느 곳에 뒀을 때 승률이 몇 %다 라는 것들이 이런 분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 사고를 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가장 우수한 방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에서도 이 엄청난 데이터를 쌓고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후에 이 학습하며 구조화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습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필드에 나가서 직접 뛰는 차량이 필요하겠죠. 위장막을 씌워놓거나 테스트카인 것처럼 100대 200대 요 정도 굴리는 거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감독형 주행보조다 라고 해서 양산차에다가 적용해서 빨리 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엔비디아가 보유한 기술을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했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확하게 어떤 차에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대략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연기관 차량들은 사실상 탈락이에요.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엔진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최소한 하이브리드급 이상으로는 올라와야 이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율주행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사용하는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5090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지. 근데 이런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쓰려면 못해도 파워를 최소 1000W급 이상을 사용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능이 좋은 자율주행 칩을 쓰려면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이 뒷받쳐줘야 돼요. 지금 현재 2개의 오린칩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에서 150W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카메라 12개, 레이더 9개, 고성능 라이더 1개,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못해도 고정적으로 300W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파워를 내연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이브리드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최소한 자동차에 1.5kWh 정도에 되는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능한 차량들을 좀 뽑아보면 최근에 유출됐던 풀 체인지된 아이오닉 5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전기차로 출시되는 GV90 요 정도 차량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출시될 예정인 뭐 G80, GV80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량들은 사실상 출시 전 막바지 테스트 단계라서 지금 당장 내부 구조를 전부 뜯어 고쳐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에서도 뭐 그랜저, 산타페 이런 차량들도 지금에 와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6월, 7월, 8월 이때쯤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남은 기간이 뭐 3달, 4달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차량들이 이제 다시 내부 수정으로 들어가서 또 테스트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할 예정인 차량들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아이오닉 5나 GV90 이런 차량들을 얘기를 한 거고, 기아에서는 EV9 같은 차량이 있죠. EV9이 마침 또 내년이 페이스리프트 시기거든요. 2023년 6월쯤에 출시가 됐으니까 벌써 3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 3년 6개월이 넘어간 거죠. 거기에다가 그 후로도 뭐 EV6 같은 전기차들도 천천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는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중국산 테슬라 차량들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쯤에서 FSD가 풀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그 시기에 맞춰서는 내어놔야 어느 정도 이 전기차 자율주행 경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도 최대한 서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 소문이 하나 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네시스 G90이 내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 G90의 페이스리프트 시기를 올해 3분기로 좀 앞당기면서 이 G90에 레벨 2 플러스부터 레벨 3까지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제네시스 G90이 국내 처음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 3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레벨 3 자율주행차로 기록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요 밑에 보면 G90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HL그룹과 함께 개발, 평가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 HL그룹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겠는데 요 HL그룹 안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만도라는 곳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도라는 곳과 같이 해서 G90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 단계를 탑재하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G90에 탑재될 예정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FSD처럼 시내 도로에서 카메라로 신호 보고 이 신호를 건너고 멈추고 뭐 이런 기능이 탑재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뭐 차선 변경하고 뭐 빠지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 탑재된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